서울대학교 병원의 야간 당직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복도는 숨죽인 채 정막에 휩싸여 있었다. 김준호 교수는 책상에 엎드린 채 졸고 있었다. 지난 몇 주간 이어진 과중한 당직 스케줄로 그는 거의 녹초에 가까웠다. 그 순간 당직실 전화벨이 날카롭게 울렸다. 여보세요. 산부인과 김준호입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 교수님, 긴급 제왕절개가 필요합니다. 임산부 한지원 씨, 36주차, 고혈압과 전자간증 징후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곧 분만실로 이송합니다. 김준호는 즉시 몸을 일으켜 흰 가운을 걸치고 복도를 뛰기 시작했다. 이 병원에서 그는 수많은 출산을 도왔지만 매번 이런 순간은 긴장과 책임감이 그를 엄습했다. 분만실에 도착했을 때 한지원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들것 위에 누워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교수님, 제 아이, 괜찮을까요? 그녀는 힘겹게 물었다. 김준호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조용히 대답했다. 걱정 마세요. 저희가 최선을 다할 겁니다. 당신과 아기 모두 지켜드릴게요. 제왕절개 수술은 빠르게 시작되었다. 집도의 김준호, 마취과 전문의, 수간호사, 그리고 신생아 전문팀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모니터에 뜬 산모의 혈압 수치는 여전히 위험한 수준이었지만 수술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마침내 아이가 엄마의 자궁에서 조심스럽게 꺼내졌다. 하지만 분만실에 울려 퍼져야 할 그 익숙한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김준호는 즉시 탯줄을 절단하고 아이를 신생아팀에게 넘겼다. 간호사가 아이의 등을 두드리고 기도를 확보하고 산소를 공급했다. 하지만 아이는 여전히 울지 않았다. 그 대신 아빠. 분명했다. 분명한 발음이었다. 그 짧은 순간 분만실의 모든 시선이 신생아에게 쏠렸다. 김준호는 동공이 확장된 채 얼어붙었다. 이건 불가능했다. 방금 태어난 신생아가 단어를 말하는 것, 그것은 생리학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었다. 방금 들으셨어요? 한 간호사가 속삭였다. 누구도 대답하지 못했다. 신생아는 조용히 눈을 떴다. 또렷하고 검은 눈동자가 김준호를 응시했다. 마치 그를 알고 있는 듯한 눈빛이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듯이. 산소 포화도 정상입니다. 맥박도 안정적이에요. 신생아 전문의가 말했다. 하지만 아이가 울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 말. 아이를 조심스럽게 관찰하던 김준호는 한 가지를 더 알아챘다. 이 아기는 눈을 감지 않았다. 신생아 대부분이 세상 빛에 익숙하지 않아 대부분의 시간을 감은 채 보내지만 이 아이는 계속해서 주변을 관찰하고 있었다. 수술을 마친 후 한지원은 회복실로 옮겨졌다. 그녀는 수면제의 영향으로 의식이 흐릿했지만 갑자기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불 타고 있어. 태석 씨가 거기. 그녀의 입에서 나온 이름. 김준호는 놀랐다. 한태석. 3년 전 연구 중 불길에 휩싸여 실종된 신경과학계의 천재. 정부 주도의 비밀 프로젝트에 참여했으며 사고 당시 발표되지 않은 기술을 연구하고 있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리고 지금 그의 아이가 눈을 떴다. 말을 했다.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날 밤 김준호는 병실 밖의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아이는 누구인가? 병원 회복실. 이른 아침의 햇살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며 조용한 공간을 감싸고 있었다. 한지원은 땀이 젖은 이마로 천장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옆 침대에 놓인 작은 인큐베이터 안 아이가 조용히 누워 있었다. 아니, 조용하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았다. 그 아이는 눈을 감지 않고 있었다. 눈동자는 또렷하고 선명했으며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깊이를 품고 있었다. 간호사는 조용히 들어와 산소 수치를 체크하고 체온을 측정했다. 모든 수치는 정상이었다. 하지만 간호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아기가
또 저를 보고 있었어요. 눈도 안 감고. 김준호는 신생아실에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는 태어나서 말을 한 그 순간 이후 이 아이에 대해 기존의 어떤 의학적 지식도 적용되지 않음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그래서 그는 따로 비밀리에 관찰 일지를 만들기 시작했다. 아이의 이름은 아직 등록되지 않았다. 하지만 간호사들은 조용히 아라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태풍처럼 몰아친 그날 밤, 낯선 기억과 함께 세상에 나타난 생명. 아라라는 이름이 어울렸다. 김준호는 EEG, 뇌파 검사를 의뢰했다. 전문 장비는 아기에게 약간 무리를 줄 수도 있었지만 이 상황은 전례 없는 경우였다. 결과는 놀라웠다. 뇌파는 신생아 수준이 아니었다. 오히려 언어 습득을 마친 청소년기의 신경 반응과 유사한 패턴이 있었다. 특정 음성 자극에 강한 반응을 보였고 기억을 불러일으킬 만한 단어들에 대한 활성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았다. 이건 설명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검사실의 뇌과 전문의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이 아이는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닙니다. 뭔가를 기억하고 있어요. 김준호는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기억하고 있다. 아기가 태어나면서 말했던 그 단어, 아빠. 혹시 그는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지원의 남편이었던 한태석 박사의 과거 연구 논문을 찾았다. 대부분은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몇몇 학술지에 짧게 언급된 기술 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의식 전이 및 기억 저장 가능성을 기반으로 한 자기연결형 뉴럴 맵 시스템 개발. 김준호는 숨이 막혔다. 태석은 살아생전 기억 자체를 하나의 데이터로 저장하고 이식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프로젝트는 사고 이후 모든 자료가 폐기되었고 관련자들도 실종되거나 퇴직했다. 그 누구도 정확히 프로젝트의 범위와 결과를 말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아이 아라에게 나타난 현상은 단순한 기형적 반응이 아니라 그 기술의 실현이었을 수도 있었다. 그날 저녁 한지원은 정신이 조금 더 또렷해진 상태였다. 그녀는 김준호에게 말했다. 교수님, 이상한 꿈을 꿨어요. 아니, 꿈이라기보단 기억 같았어요. 무슨 내용이었나요? 불길 속이었어요. 건물 안 연구실 같았는데 기계음이 들리고 그리고 태석 씨가 거기 있었어요. 그는 저에게 뭔가를 주입하듯 말하고 있었어요. 우리 딸을 지켜줘. 김준호는 침묵했다. 그리고 그 아이, 아라가 그 장면을 알고 있는 듯했어요. 저를 보며 마치 그 불길 속에서 벗어난 사람처럼 말했어요. 그 사람들은 다시 올 거예요라고. 그 순간 두 사람은 동시에 알 수 없는 소름을 느꼈다. 아기는 단순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 아이는 어쩌면 다시 태어난 기억이었다. 그날 밤 김준호는 병원 CCTV를 확인하다가 이상한 장면을 발견했다. 새벽 3시 12분. 분만실 옆 비상 계단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남성이 병실 근처까지 다가오는 장면이 포착됐다. 얼굴은 마스크로 가려져 있었고 그는 곧 사라졌다. 출입 기록에는 그 누구도 등록되지 않았다. 누군가 벌써 알고 있는 것 같군요. 김준호는 곧장 컴퓨터를 껐다. 그날 이후 김준호는 병원 내 CCTV 기록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확인했다. 매번 다르지만 이상할 만큼 일정한 패턴으로 검은 옷의 사람들이 병원 주변을 맴돌고 있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장면들은 일정 시간 이후 자동으로 삭제되고 있었다. 내부에 누군가 있는 거야. 그는 속으로 중얼였다. 한지원은 회복 중이었지만 여전히 불안해 보였다. 그녀는 아라를 품에 안고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곤 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보는 그녀의 눈빛은 점점 공포에 가까워졌다. 우릴 보고 있어요. 그녀는 어느 날 말했다. 그들이. 누가요? 태석 씨가 말했던 사람들이요. 그가 연구를 접으려고 했을 때 협박하던 사람들. 그는 그 기술이 잘못 쓰일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도망쳤고 결국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김준호는 그녀에게 맹목적인 동정을 느낀 게 아니었다. 그는 의사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이 엄청난 사건의 한복판에 서게 된 자신을 더 이상 회피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결정했다. 병원을 떠나야 한다. 몇 시간 뒤 그는 병원 내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간호사 중 한 명인 박정미를 불러 조용히 말했다. 정미 씨, 제가 부탁 하나 하겠습니다. 아주 조용히, 외부에 알리지 말고 산모와 아이를 제 차량으로 이송할 준비를 해주세요. 정미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새벽 4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시간. 김준호는 자신의 SUV 차량 뒷좌석에 아라와 한지원을 조심스럽게 태웠다. 정미는 유모차와 약품이 담긴 작은 가방 하나를 함께 실어주며 말했다. 어디로 가시게요?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김준호가 선택한 곳은 경상북도 청송의 외딴 시골 마을이었다. 그의 외삼촌이 생전에 농장을 운영하던 집으로 현재는 비어있는 상태였다. GPS 신호가 불안정한 지역이며 통신망도 제한적이어서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도착하자마자 그는 가장 먼저 와이파이를 끄고 핸드폰을 해체한 뒤 배터리를 제거했다. 이젠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쉽게 찾지 못할 거예요. 지원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라는 여전히 눈을 감지 않았다. 오히려 새 환경을 살펴보는 듯한 눈빛으로 방안을 천천히 훑었다. 그리고 갑자기 중얼거렸다. 27도, 습도 82%, 창문 쪽 전자파 강도 낮음. 지원과 김준호는 동시에 아이를 바라보았다. 아라야, 방금 뭐라고 했니? 아라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모르겠어요. 그냥 떠올랐어요. 지원은 눈을 감고 이마를 짚었다. 이건 태석 씨가 연구할 때 자주 했던 말이에요. 실험실에 들어가기 전 항상 온도와 습도를 체크했죠. 전자파 노출을 줄이기 위해. 김준호는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다. 그는 노트북을 꺼내 한태석의 연구 기록들을 정리해 보기로 했다. 오랫동안 잠겨있던 정부 사이트 중 일부는 여전히 암호화되어 있었지만 공공 논문에서 인용된 몇몇 키워드를 통해 연결고리를 찾아낼 수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의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이쇼 프로젝트. 그것은 단순한 기억 저장 기술이 아니었다. 그것은 의식 복제를 위한 기반 시스템이었다. 기억, 성격, 언어 습관, 심지어는 감정 반응까지도 디지털화하여 새로운 신경망에 이식하는 기술. 파일의 마지막 문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시치오, 인간을 넘는 존재를 만드는 첫걸음. 김준호는 숨을 삼켰다. 야이는 아라는 그 기술의 산물이었다. 며칠 뒤 김준호는 마을의 작은 서점에서 우연히 서울신문을 구했다. 신문 한 기퉁이에 이런 짧은 기사가 실려 있었다. 서울대학교병원 분만기록 시스템 일부 손상. 복구 중 내부 조사 착수 예정. 이건 경고였다. 누군가 그들의 탈출을 알고 있다는 뜻이었다. 그날 밤 아라는 김준호에게 조용히 말했다. 그들이 오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먼저 가야 해요. 어디로? 아라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빠가 마지막으로 남긴 장소가 있어요. 그곳에 진실이 있어요. 다음 장에서는 아라가 기억 속에서 꺼낸 단서를 따라 한태석 박사가 남긴 비밀 실험실을 향해 떠나는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새벽 5시, 농장의 작은 마당에는 희미한 안개가 깔려 있었다. 김준호는 손전등을 들고 차를 점검하고 있었고 한지원은 아라의 옷을 조심스럽게 껴입히고 있었다. 정말 확실한 거야? 김준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이 완전하진 않아요. 하지만 장소는 떠올라요. 서울에서 동쪽으로 강원도 경계 근처 폐쇄된 연구소 건물이 있어요. 아빠가 그곳에서 마지막 데이터를 숨겼어요. 지원은 긴장된 얼굴로 아이를 바라보았다. 그게 안전한 곳일까? 안전하지 않아요. 아라는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그 진실이 거기 있어요. 이동은 조심스럽게 이루어졌다. 김준호는 도심을 피하기 위해 고속도로 대신 지방국도를 택했다. 차량의 내비게이션은 사용하지 않았고
아라는 놀랍도록 정확한 방향 감각으로 길을 안내했다.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아라는 뒷좌석에서 속삭였다. 강원도 홍천. 오래전 군사훈련용으로 쓰이다가 폐쇄된 국방기술연구소가 산속 깊은 곳에 존재했다는 소문이 있었다. 지도에는 표시되지 않은 위치였다. 몇 시간 후 차량은 비포장 도로를 따라 구불구불한 산길로 들어섰다. 주변은 조용했고 새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여기야, 아라가 말했다. 왼쪽으로 돌아서 큰 바위 옆으로 가요. 그 뒤에 숨겨진 입구가 있어요. 정말로 고목나무 아래를 지나자 철문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붉게 녹슨 그 문에는 출입 금지라는 낡은 팻말이 붙어 있었다. 김준호는 숨을 크게 들이쉬며 문을 열었다. 문 너머에는 콘크리트로 된 계단이 어둠 속으로 이어져 있었다. 그들은 휴대용 랜턴을 켜고 천천히 아래로 내려갔다. 계단 끝에는 작은 전실이 있었고 문 옆에는 번호 입력 패드가 부착돼 있었다. 김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이건 열 수 없어. 비밀번호가 없잖아. 그 순간 아라가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패드 앞에 섰고 조용히 숫자를 입력했다. 2, 7, 0, 5. B. 문이 열렸다. 이건 아빠의 생일이에요. 아라는 속삭였다. 안쪽은 놀랍도록 보존되어 있었다. 먼지가 쌓여 있긴 했지만 장비들은 대부분 정지 상태로 존재하고 있었고 책상 위에는 태블릿 하나가 놓여 있었다. 김준호는 그것을 들어올리고 전원을 켰다. 몇 초 후 화면에 메시지가 떴다. Welcome, Taisokan. 지원은 숨을 삼켰다. 그가 이걸 남긴 거야. 태블릿 안에는 영상 하나가 저장돼 있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한태석 박사의 얼굴이 나타났다.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또렷했다. 만약 내가 이걸 보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겠지. 그리고 알아, 내가 이걸 본다면 넌 지금 누구인지 혼란스러울지도 몰라. 하지만 기억해. 넌 내 딸이자 나의 기억이 담긴 마지막 그릇이야.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어갔다. 이 시초는 실패였어. 적어도 내가 바라던 방향에서는. 그들은 기억을 무기로 만들려고 했고 나는 막을 수 없었어. 그래서 너에게 모든 걸 맡겼다. 넌 선택해야 해. 기억을 안고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내 자신으로 살아갈 것인지. 영상은 거기서 멈췄다. 김준호는 말없이 태블릿을 내려놓았다. 이 모든 게 실험이 아니었어요. 아라가 말했다. 아빠는 저를 진짜 사람으로 키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모든 걸 넣고 떠났어요. 지원은 눈물을 닦으며 딸을 안았다. 하지만 넌 이제 내 선택을 해야 해, 아라야. 기억과 함께 살아갈 거니? 아니면... 아라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저는 제 자신이 될래요. 그 순간 연구소의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삐, 삐, 삐. 김준호는 모니터를 확인했다. 누군가 접근 중이야. 이 건물의 보안 시스템이 아직 살아있어. 지원은 아라를 안고 말했다. 그들이 온 거야. 김준호는 손에 든 태블릿을 아라에게 내밀며 말했다. 이걸 가지고 나가. 진실이 담긴 이 영상과 데이터는 세상에 알려져야 해. 아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먼저 저도 끝내야 할 게 있어요. 그녀는 다시 단말기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속삭이듯 명령을 내렸다. 이시치오 시스템, 자가 종료 프로토콜 실행, 코드명 의. 모든 불빛이 꺼졌다. 제5장에서는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한 도망이 본격화되고 아라의 존재를 없애려는 조직의 움직임이 거세지며 극적인 추격이 시작됩니다. 연구소 안에 불빛이 꺼진 순간 공간 전체는 숨을 죽인 듯 고요해졌다. 단지 기계장치가 꺼졌기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 어둠 속에는 확실한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었다. 이제 나가야 해요. 아라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김준호는 태블릿을 가방 깊숙이 넣고 지원의 손을 잡아 입구 쪽으로 향했다. 계단을 오르는 그들의 발걸음은 조심스럽지만 다급했다.
바깥은 여전히 안개가 짙게 깔려 있었고 차는 50m 떨어진 숲 가장자리에 세워져 있었다. 그들이 철문을 다시 닫고 나서 30초도 지나지 않아 산 아래에서 차량 한 대의 불빛이 번쩍였다. 지원은 숨을 삼켰다. 그들이야. 김준호는 빠르게 말했다. 차로 가지 말고 숲으로 들어가자. 우회로로 빠지면 국도까지 연결되는 옛길이 있어. 그들은 곧장 반대 방향으로 몸을 돌려 산속으로 뛰어들었다. 짙은 풀숲과 나뭇가지들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고 땅은 물기로 미끄러웠다. 하지만 아라는 조금도 힘들어하지 않았다. 마치 이 길을 알고 있다는 듯 망설임 없이 앞으로 나아갔다. 저쪽이에요. 개울 건너편에 산장 하나가 있어요. 거기서 잠시 숨을 수 있어요. 30분 후 그들은 오래된 나무 산장에 도착했다. 지붕은 삐걱거렸고 문은 반쯤 부서져 있었지만 내부는 건조하고 안정적이었다. 김준호는 낡은 난로에 불을 붙이며 속삭였다. 우리가 가진 건 단 한 번의 기회야. 이 데이터를 외부로 보내야 해. 하지만 어떻게? 지원이 물었다. 인터넷도 없고 연결된 신호는 다 차단됐잖아요. 아라는 말없이 자신의 가방을 열었다. 그 안에는 낡은 스마트폰 하나와 조그만 배터리팩이 있었다. 이건 아빠가 남긴 예비 장치예요. 신호 추적이 안 되는 전용망이 있고 딱 한 번만 일정 시간 동안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어요. 그럼 바로 보내자. 김준호가 말했다. 아니요. 아라는 고개를 저었다. 그들이 신호를 감지하면 이곳으로 바로 올 거예요. 최대한 늦게 우리가 다시 움직일 준비가 됐을 때 보내야 해요. 산장에서는 하루를 머물렀다. 밖에서는 간헐적으로 차량 소리가 들려왔고 헬리콥터의 소음도 멀리서 들렸다. 그날 밤 아라는 조용히 창문 옆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깊었고 이전보다 더욱 인간적인 온기가 스며들어 있었다. 김준호는 다가와 그녀 옆에 앉았다. 아라야, 내가 기억하는 것 중 가장 행복한 건 뭐야? 아라는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 지었다. 아빠가 제게 바이올린을 들려줬던 장면이요. 아주 오래전 같지만 아직 그 소리를 기억해요. 그건 내 기억이야? 아니면 아빠의? 이젠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그게 중요한가요? 김준호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이튿날 새벽, 그들은 산장을 떠나 국도로 이어지는 샛길을 걸었다. 차량을 사용할 수 없으니 도보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몇 시간 후 들려온 헬리콥터 소리는 그들에게 더 이상 시간이 없음을 경고하고 있었다. 지금이야. 아라가 말했다. 데이터를 보낼게요. 그녀는 스마트폰을 켜고 보안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했다. 화면에는 이스초 트랜즈미션 프로토콜 01이라는 문구가 떴고 그 아래엔 KBS, JTBC, 국회자료실, 익명서버 3곳이라는 목록이 나타났다. 전송 시작. 막 전송이 완료되려던 순간 총성이 울렸다. 바위 뒤에서 나타난 검은 정장의 남자 셋이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그들은 경고 없이 쏘기 시작했고 김준호는 급히 아라를 감싸 안았다. 숲 쪽으로 가. 그는 소리쳤고 지원은 아라의 손을 붙잡고 몸을 숙이며 반대편으로 달렸다. 김준호는 일부러 반대 방향으로 몸을 노출시키며 시간을 벌었다. 그는 나무 뒤로 몸을 숨긴 채 크게 외쳤다. 데이터는 이미 전송됐다. 늦었어. 한 남자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그래서 널 없애야 하는 거다, 김 교수. 그 순간 두 번째 총성이 울렸고 김준호는 어깨를 감싸준 채 쓰러졌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무전을 꺼내 버튼을 눌렀다. 그것은 GPS 신호를 전송하는 마지막 장치였다. 가라, 아라야. 숲속, 아라는 멈춰 섰다. 그분이. 지원은 울음을 삼키며 아라를 감쌌다. 괜찮을 거야. 반드시 구하러 갈 거야. 하지만 아라는 알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떨어졌다. 이제 내가 지켜야 할 차례예요. 제6장에서는 김준호의 희생 이후 아라와 지원이 다른 동맹 인물을 찾아가고 그 인물이 한태석 박사의 과거 동료였으며
진실의 다음 조각을 손에 넣는 내용이 전개됩니다. 밤이 되자 숲은 더욱 깊은 어둠에 잠겼다.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잎들이 사각거리며 서로를 위로하는 듯한 소리를 냈고 한지원과 아라는 낯선 야생 속에서 손을 맞잡은 채 조심스럽게 걸었다. 김준호가 남긴 GPS 신호는 꺼졌고 더 이상 그의 무전기는 응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두 사람은 멈추지 않았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해? 지원이 숨을 고르며 물었다. 아라는 조용히 대답했다. 서울로 돌아가야 해요. 아빠의 옛 동료 중 한 명이 아직 살아있어요. 그 사람만이 ECGO 시스템의 전체 구조를 알고 있을 거예요. 지원은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우리를 도와줄까? 도와줄 거예요. 왜냐하면 그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랄 테니까요. 이틀 후 두 사람은 소형 버스를 타고 서울 외곽에 위치한 구로구의 한 허름한 연립주택에 도착했다. 낡은 초인종을 누르자 몇 초 뒤 조심스럽게 문이 열렸다. 문틈 사이로 나타난 인물은 50대 중반의 남자였다. 날카로운 눈매, 단정한 회색 셔츠. 그의 이름은 정무석 박사였다. 그는 한태석 박사와 함께 초기 ECGO 프로젝트를 설계한 핵심 연구원이었지만 프로젝트 해체 직전 연구소를 떠난 인물로 알려져 있었다. 정무석은 처음엔 아라를 보고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그녀가 입을 열고 말한단 한 문장에 얼굴이 굳어졌다. 코드 1032 메모리 키 시퀀스 02 델터. 정무석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다. 들어와라. 지금 이 순간부터 너희는 더 이상 단순한 피난민이 아니다. 좁은 거실 한쪽에는 오래된 컴퓨터 장비들이 가득했고 벽에는 프로젝트와 관련된 문서들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다. 정무석은 아라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태석은 말이야. 천재였지. 그리고 위험했어. 그가 마지막에 하려던 건 인류가 준비되지 않은 기술이었어. 지원이 조용히 물었다. 그런데 왜 그걸 멈추지 않으셨어요? 정무석은 피곤한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다. 멈추려고 했지. 하지만 이미 늦었어. 자네 남편은 자발적으로 ECGO를 자신에게 연결했어.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딸에게 넘겼지. 아라는 손에 쥔 찻잔을 내려놓았다. 전 그 기억을 다 간직하고 싶지 않아요. 전 그냥 제가 되고 싶어요. 정무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컴퓨터 앞에 앉았다. 그래. 그래서 여기 있는 거지. 자, 태석이 남긴 백업 코드를 보자. 그는 외장 하드디스크 하나를 꺼내고 조심스럽게 연결했다. 몇 초 뒤 검은 화면에 하얀 글씨가 나타났다. Ecosystem, Archive Node 2, incomplete. 이게 뭐죠? 지원이 물었다. 이건 태석이 살아있을 때 남긴 두 번째 데이터 노드야. 전체 기어 맵 중 일부는 아직 여기 남아있어. 하지만 중요한 건 기억 삭제 알고리즘도 이 안에 있다는 거야. 아라가 눈을 크게 떴다. 기억을 지울 수 있다고요? 그래, 정무석은 말했다. 완전히는 아니지만 특정 레이어, 즉 내 안에 있는 그 사람의 의식을 분리하고 차단할 수 있어. 그렇게 되면 너는 더 이상 그 기억에 지배받지 않게 될 거야. 지원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런데 그걸 하면 아라가 위험해지는 건 아니에요? 위험하지. 하지만 계속 이렇게 존재하는 것도 위험해. 잠시 후 정무석은 아라에게 헤드셋을 씌우고 신경 연결 장치를 준비했다. 모니터에는 아라의 실시간 뇌파 그래프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곧 복잡한 데이터들이 흘러들어왔다. 자, 아라야. 마음을 편히 가져. 기억은 강하게 남겠지만 너는 그 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 아라는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준비됐어요. 정무석은 커맨드를 입력했다. Exécuter delete-bas protocole, layer 3 memories, émotionnel-bas echo. 화면이 깜박였고 아라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리고 그녀가 낮게 중얼거렸다. 안녕히 계세요. 아빠. 그 순간 모니터에 뜨던 그래프가 부드럽게 평탄해졌다. 아라의 호흡은 차분했고
그녀의 얼굴엔 오랜만에 평온함이 깃들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정무석의 무전기에서 급박한 소리가 들려왔다. 정 박사, 여기 K보안부입니다. 긴급 상황. 서울 전역에 신호 추적 감지. 당신의 IP가 노출됐습니다. 이동하십시오. 정무석은 욕을 내뱉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들이 벌써 위치를 파악했어. 빨리 움직여야 해. 지원이 아라를 꼭 껴안았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해요? 정무석은 숨을 고르며 말했다. 남쪽으로. 태석이 마지막으로 언급했던 세 번째 열쇠가 있는 곳. 바로 부산이야. 제7장에서는 주인공들이 부산으로 향하며 그곳에서 아라의 진짜 본능이 깨어나기 시작하고 조직과의 물리적 충돌이 시작됩니다. 부산행 고속열차 KTX는 새벽을 가르고 달렸다. 객실 내부는 조용했고 대부분의 승객들은 졸고 있었다. 정무석 박사는 문 쪽 좌석에 앉아 꾸준히 노트북 화면을 주시했고 한지원은 아라를 옆에 앉히고 아이가 피곤하지 않도록 몸을 감싸 안고 있었다. 몇 시간 남았죠? 지원이 속삭였다. 2시간 반 정도. 하지만 이 열차도 완벽한 피신처는 아니야. 정무석은 주변을 살피며 말했다. 그들은 이미 우리가 서울을 벗어났다는 걸 알았을 거야. 아라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움직이는 풍경을 따라 흐르고 있었지만 시선은 점점 더 멀고 깊은 곳을 향해 있었다. 마치 무언가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처럼. 아라야, 괜찮니? 지원이 묻자 아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근데 이상한 꿈을 꿨어요. 바다, 하얀 건물, 그리고 누군가가 저를 부르고 있었어요. 정무석은 순간 멈칫하며 말했다. 하얀 건물. 혹시 해양기술연구원 말하는 거니? 그럴지도 몰라요. 꿈속에선 정확히 위치를 몰랐지만 느낌은 그곳 같았어요. 정무석은 노트북을 닫고 조용히 말했다. 태석이 생전 마지막으로 접촉했던 연구소가 거기야. 바닷가 근처에 있고 군사 신호망에 연결돼 있었지. 거기서 무언가를 숨긴 게 틀림없어. 부산역에 도착하자마자 세 사람은 택시를 타고 남구에 위치한 해양기술연구원으로 향했다. 정무석은 안쪽에 있는 지하 연구동 중 하나가 ECHO 시스템의 마지막 백업 서버와 연결돼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도착한 연구원은 예상외로 조용했다. 건물 주변에는 CCTV가 없었고 출입관리 시스템도 오래된 방식이었다. 아직 정부가 여길 제대로 복구하지 않았나 봐요. 지원이 낮게 말했다. 오히려 다행이지. 우린 지금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장소가 필요하니까. 정무석은 조심스럽게 뒷문을 따고 내부로 진입했다. 지하 1층, 노란색 벽지와 콘크리트 바닥의 복도가 이어진 곳. 정무석은 한문 앞에서 멈췄다. 여기야. 문을 열자 작은 서버룸이 나왔다. 덥고 먼지 가득한 공간 속 한 구석에 태석 박사가 남긴 것으로 보이는 구형 단말기가 있었다. 모니터를 켜자 낡은 인터페이스가 깜빡였고 화면에 메시지가 떴다. Echo 3 key request. Biological authentication required. 생체 인증이 필요하대. 정무석이 아라를 바라보았다. 아라는 천천히 단말기 앞에 섰다. 그리고 손바닥을 스캐너 위에 올렸다. 삐 소리와 함께 화면이 녹색으로 바뀌었다. Authentication success. Welcome, Araan. 순간 방 안의 모든 조명이 깜빡이며 다시 켜졌고 서버가 작동하기 시작했다. 오래된 환풍기까지 부르르 떨며 회전을 시작했다. 이 안에 뭔가 있어요. 아라가 말했다. 아빠가 마지막으로 남긴 코드, 그리고 내 안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도. 그 순간 연구소 바깥에서 차량 소리가 들렸다. 들켰어. 정무석이 노트북을 닫으며 외쳤다. 지원은 아라를 품에 안았다. 우리가 도망쳐야 하나요? 아니. 아라는 작게 말했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단말기 앞에 서서 명령을 입력했다. Access, Core Eco Librairie. 화면이 깜빡였고 거대한 데이터 창이 열렸다.
그 안에는 한태석 박사가 생전에 남긴 영상 파일, 실험 기록, 내부 고발문, 조직 명단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걸 실시간으로 퍼뜨릴 수 있어요? 아라가 물었다. 정무석이 대답했다. 이성망 연결은 아직 살아있어. 단 3분만 주면 돼. 바깥에서 발소리가 다가오기 시작했다. 시간이 없어. 지원이 말했다. 잠깐만요. 아라는 단말기 앞에서 마지막 명령을 입력했다. Écho-corps injection, Overread séquence begin. 화면에 카운트다운이 떴다. 2h58, 2h57. 정무석은 USB 드라이브를 뽑아 지원에게 건넸다. 혹시 모르니 이걸 가지고 도망쳐. 내가 여기 남을게. 하지만 지금은 아라를 먼저 지켜야 해. 그 순간 문이 터졌다. 무장한 남성 셋이 총을 들고 들이닥쳤고 그중 하나가 외쳤다. 손 들어. 지금 당장 시스템을 중단해. 아라는 뒤돌아보며 조용히 말했다. 늦었어요. 총성이 울렸고 정무석이 맞고 쓰러졌다. 지원은 비명을 지르며 아라를 안았지만 아이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눈은 또렷하고 단단했다. 너는 대체 뭐지? 그들 중 한 명이 아라에게 다가오며 말했다. 아라는 단 한마디를 했다. 기억. 그 순간 단말기 화면이 번쩍이며 업로드가 완료되었다. Echo core release complete. 세계 전역의 공개 서버와 언론사, 국제인권단체의 메일로 동시에 데이터가 전달되기 시작했다. 제8장에서는 전 세계로 퍼진 진실이 사회를 흔들고 아라는 한 번 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한편 조직은 이제 완전히 실체를 드러내며 마지막 수단을 강행하려 합니다. 데이터 전송이 완료된 순간 아라는 단말기 앞에 조용히 앉아 모니터를 응시했다. 전 세계의 수많은 서버로 전송된 ECHO 프로젝트의 진실은 그들의 의도보다도 더 빠르고 강력하게 확산되기 시작했다.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뉴스 속보가 각국의 방송을 장악했다. 긴급 속보입니다. 한국 정부의 비인가 생체기억 실험 프로그램인 ECHO 프로젝트의 실체가 폭로되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인간의 기억과 의식을 디지털화하여 특정 인물에게 주입하는 형태로 인권과 윤리 문제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는 즉각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으며 관련 연구기관에 대한 전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또한 해외 언론과 국제인권단체들도 강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한지원은 눈물을 머금고 여전히 단말기 옆에 앉아있는 아라를 바라보았다. 아이는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무게를 짊어진 채 침묵하고 있었다. 아라야, 넌 정말 해냈어. 하지만 아라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직 아니에요. 그들은 멈추지 않을 거예요. 이미 준비된 백업 시스템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를 절대 놓지 않겠죠. 정무석은 총상을 입고 쓰러진 상태였지만 마지막 힘을 다해 미소 지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세상과 맞서야 해. 더 이상 숨어서 너를 조종할 순 없지. 그때였다. 그녀의 눈앞에서 화면이 깜빡이더니 새로운 메시지가 떠올랐다. 긴급 알림, 익명 발신. 당신을 찾아낼 것이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서울, 정부청사. 국정원 고위 회의실에서는 이미 아라와 관련된 정체불명의 인물들, 그리고 ECHO 프로젝트 재개 가능성에 대한 긴급 대응 전략이 논의되고 있었다. 기술은 이미 누출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 하나라, 그 자체가 코드이자 알고리즘입니다. 우리가 그 아이를 통제하지 못하면 다음 세대 기술의 주도권은 사라집니다. 국민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지금은 억지로 움직였다간 역풍이 심할 겁니다. 그래서 조용히, 은밀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회의실 안에는 음침한 침묵이 흘렀고 그들 중 누군가는 전화기를 들었다. 계획 공의를 실행하세요. 즉시. 한편 부산을 벗어난 아라와 지원은 해운대 인근의 한 지인의 오피스텔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뉴스는 끊임없이 ECHO 프로젝트를 보도했고 인터넷에서는 기억을 이식당한 소녀라는 주제로 수많은 논쟁이 벌어졌다. 그 아이는 인간인가? 그녀는 실험체일 뿐이다. 보호받아야 한다.
기억은 과거를 담지만 존재는 현재에 있다. 아라는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다. 세상이 날 바라보고 있어요. 그 눈빛들 속엔 의심, 호기심, 동정, 두려움, 그리고 증오도 있어요. 지원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넌 그 누구보다 사람답게 싸우고 있어.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은 분명 무겁지만 너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하지만 전 아직 제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야. 다만 넌 조금 더 일찍 그런 질문을 해야 했을 뿐이야. 그날 밤, 아라는 혼자 창가에 섰다. 바다 위를 스치는 바람이 유리창을 흔들었고 그녀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이 손에 과거 수천 개의 기억이 담겨 있었다. 정말 이건 아빠의 선택이었을까? 아니면 나의 탄생이었을까?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눈앞에 어떤 형상이 떠올랐다. 희미한 실루엣, 회색 정장을 입은 남자. 그는 웃지 않았다. 하지만 그 눈은 익숙했다. 연구소에서, 병원 복도에서, 심지어 그녀가 태어나던 그 방에서도 그는 늘 지켜보고 있었다. 당신은 누구죠? 아라가 속삭였다. 그 형상은 조용히 대답했다. 나는 시스템이다. 내 안에 여전히 존재하는 원본 코드. 나는 태석이 남긴 마지막 안전장치. 그리고 너의 선택에 따라 사라지거나 남게 될 기억. 아라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넌 사라져야 해. 내가 앞으로 나아가려면 내 삶을 살기 위해선 너는 더 이상 필요 없어. 형상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그 선택은 되돌릴 수 없다. 그래도 괜찮아. 아라가 눈을 감자 형상은 바람에 흩어지듯 사라졌다. 다음 날 한지원은 서울에서 온 편지를 받았다. 그것은 국회 조사위원회로부터의 공식 서신이었다. 하나라 양께. 본위원회는 귀하의 상황을 긴급하게 심의하고 있으며 귀하의 증언이 향후 정부와 과학윤리 기준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가능하시다면 직접 출석하여 발언해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지원은 편지를 아라에게 건넸다. 이제 너의 이야기를 직접 할 때가 온 것 같아. 아라는 잠시 편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이젠 제가 말할 차례예요. 제9장에서는 아라가 국회에 출석하여 전 국민 앞에서 증언을 시작하고 조직의 마지막 반격이 동시에 진행되며 긴박한 위기가 닥칩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 사당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수많은 취재진과 시민들이 몰려들었다. 뉴스는 연일 기억을 가진 아이의 존재를 보도하며 세상을 뜨겁게 달궜고 오늘은 그 아이라 불리는 소녀 하나라가 직접 증언하는 날이었다. 긴장되니? 한지원은 아라의 손을 꼭 잡고 물었다. 아라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지금껏 도망쳤던 시간보다 오늘이 더 가볍게 느껴져요. 국회는 특별 청문회를 열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국정원, 그리고 시민인권단체 대표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아라의 증언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청문회장에 들어선 아라는 한순간도 주저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다. 플래시가 번쩍였고 수십 개의 카메라가 그녀를 향해 초점을 맞췄다. 제 이름은 하나라입니다. 그 한 문장으로 시작된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저는 이 자리에 피해자로서 섰습니다. 동시에 그 실험의 결과로 태어난 존재로서 이 세상에 묻고 싶습니다. 한 인간이 경험한 기억이 다른 몸에 담겨도 여전히 그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것은 단순한 데이터일 뿐일까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며 수많은 기억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저의 것이 아니었지만 저를 움직였고 울게 했고 웃게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억은 그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나의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요. 저는 이제 과거의 실험 결과가 아닙니다. 저는 저 자신입니다. 회의장은 조용해졌고 위원석에서는 누군가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청문회장 외곽에서 통신 교란 경보가 발생했다. 의장님,
외부 보안 시스템의 이상 신호 감지되었습니다. 경호원이 귓속말로 보고하자 국회의장은 즉시 회의를 정지시켰다. 모든 참석자는 대피를 준비하십시오. 동시에 청문회장 뒷문에서 정장을 입은 남성들이 진입했다. 그들은 빠르게 자리를 점거했고 누군가가 외쳤다. 하나라, 우리와 함께 가야 한다. 한지원이 아라를 감싸 안으며 소리쳤다. 누구 맘대로. 그러나 그 순간 무대 뒤편에서 또 다른 인물이 걸어 나왔다. 그는 수년 전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던 이정한 박사였다. 그는 ECHO 프로젝트 초기 설계자 중 한 명으로 정무석 박사의 실종 이후 자취를 감췄던 인물이었다. 정말 놀랍군요. 그가 천천히 말했다. 이토록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실험체가 스스로를 존재로 증명하다니. 아라는 그를 향해 차분히 말했다. 당신이 마지막 키였군요. 그렇지. 나는 시스템의 핵심 코드를 가지고 있어. 너를 만든 것도, 너를 끝낼 수도 있는 권한을. 아니요. 아라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아무것도 끝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부터 새로 시작할 테니까요. 그 순간 아라는 가방 속에서 정무석 박사가 남긴 USB를 꺼냈다. 그 안에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내부 조직 구조, 해외 연구소 명단, 후속 실험 계획 등 결정적인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이 안에는 당신들이 계속 숨기려 했던 그 이후를 위한 계획이 들어 있어요. 당신들의 두 번째 ECHO. 저는 이걸 이 자리에서 공개하겠습니다. 그녀는 USB를 기자단의 대표자에게 건넸다. 기자는 이를 생중계 카메라 앞에서 바로 연결했고 순식간에 수백 개의 기사가 동시에 쏟아졌다. ECHO-2 계획, 유럽과 아시아의 또 다른 실험체 존재 가능성 밝혀져. 국제적 인권 침해 소지, 운조사단 파견 요청 예정.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이정한 박사는 얼굴이 굳어졌다.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싸움이다. 아라. 그러나 아라는 조용히 말했다. 그건 제가 결정할 문제예요. 경찰과 특수요원이 출동해 무장한 남성들을 체포하기 시작했고 이정한 박사 또한 현장에서 긴급 체포되었다. 한지원은 무대 뒤로 내려온 아라를 안았다. 이제 끝난 거야. 아라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아니요. 이제야 시작이에요. 뉴스는 아라의 증언을 실시간으로 전했고 세계 각국에서 윤리적 생체 실험에 대한 규탄과 법 개정 논의가 이어졌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하나라는 자신의 목소리로 세상을 바꾼 존재가 되었다. 제10장에서는 사건 이후의 사회 변화와 아라의 선택, 그리고 인류가 기억과 존재에 대해 어떻게 새롭게 질문하게 되는지를 다룹니다. 또한 마지막 반전을 통해 이야기의 여운을 남깁니다. 청문회가 끝난 뒤로 정확히 30일이 지났다. 서울은 여전히 바쁘고 복잡했지만 사람들의 표정에는 예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깃들어 있었다. 뉴스에서는 더 이상 실험체 아라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쓰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기억을 넘은 존재, 혹은 21세기 윤리의 경계선에 선 소녀로 불리고 있었다. 아라 자신에게는 그 어떤 명칭도 큰 의미가 없었다. 중요한 건 그녀가 누구인가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었다. 국회 청문회 이후 정부는 ECHO 프로젝트 관련자를 전면 조사하기 시작했다. 여러 고위층이 연루되어 있었고 일부는 해외로 도피했지만 국제공조로 체포되었다. 이정한 박사는 구속 수감 중이며 그가 운영하던 비밀 연구소 역시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다. 한편 유엔은 긴급 특별회의를 열어 인간 기억의 디지털화와 윤리에 대한 새로운 국제 기준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과학이 윤리를 앞서버린 현실 속에서 아라는 그들의 경계선이었다. 그녀는 과학의 산물이었지만 동시에 그것을 넘어서 존재하는 삶이었다. 한지원은 다시 병원으로 복귀했다. 조용한 산부인과 병동에서 새 생명을 맞이하는 일상은 그녀에게 치유이자 위안이 되었다. 매일 아라와 연락하며 서로의 안부를 전하는 것도 그녀에게 큰 힘이었다. 아라는 지금 강릉 인근의 작은 마을에서 지내고 있었다. 도시의 소음이 가끔은 그리워지기도 해요. 그녀는 전화기 너머로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여기선
나 자신과 더 가까워지는 기분이에요. 그녀는 매일 새벽 바다를 보며 하루를 시작했고, 오후에는 작은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자원봉사를 했다. 사람들은 그녀가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상하리만치 평온하게 받아들였다. 아라는 그냥 아라예요. 특별하거나 두려운 존재가 아니에요. 그 마을 사람 중 한 명은 언론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했다. 어느 날 저녁, 아라는 바닷가 모래사장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조용히 걷던 누군가가 그녀 옆에 다가왔다. 짧은 머리, 낡은 셔츠, 익숙한 얼굴. 김준호였다. 그는 살아있었다. 준호 선생님. 놀랐지? 그는 조용히 웃었다. 총상은 깊지 않았어. 하지만 그날 이후 나도 잠시 사라져야 했지. 왜 이제야 오셨어요? 내가 진짜로 내 이야기를 끝낼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거든. 아라는 고개를 떨궜다. 전 아직 끝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겠지. 그들은 함께 바다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말없이 흐르는 파도 소리 속에서 아라는 다시 질문을 꺼냈다. 기억이 사람을 결정한다면 그 기억이 남의 것일 때 나는 누구일까요? 준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기억은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 하지만 그 길을 걷는 건 결국 너야. 그렇다면 저는 저 자신을 선택한 거겠죠. 맞아. 그리고 그게 가장 인간적인 선택이야. 며칠 뒤, 아라는 마지막 남은 ECHO 서버 기록들을 정리하며 그 안에 남아있던 짧은 음성 파일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한태석 박사가 그녀에게 남긴 진짜 마지막 메시지였다. 아라야. 만약 이걸 듣고 있다면 넌 분명 많은 고통을 겪었겠지. 아빠는 너를 위해서 모든 걸 걸었어. 하지만 기억해줘. 내가 어떤 기억을 품고 있든, 어떤 실험으로 태어났든, 넌 내가 사랑한 딸이고, 세상 그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존재야. 이제 넌 내 인생을 살아. 아빠는 항상 여기 있을게. 아라는 그 음성을 수없이 반복해 들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눈을 감고 잠들 수 있었다. 몇 달 후, 한 국제과학 포럼에서 아라의 이야기는 별표 윤리와 존재의 경계 별표라는 주제로 발표되었다. 그녀는 공식 초청을 받아 참석했지만 강연 대신 연단에 올라단 한 문장만 남겼다. 저는 제가 누구인지 매일 새로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녀의 말은 긴 박수로 이어졌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어딘가에 여전히 잔존 서버가 존재할지도 모른다. 또 다른 기억, 또 다른 실험체가 존재할 가능성도 완전히 부정할 순 없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제 선택은 기술이 아닌 인간의 몫이라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을 처음으로 해낸 아이가 있었다. 그 아이의 이름은 하나라.